여러 사람이 지금 듣고 있어서 네. 22년인데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매주 오후 1시마다 교종본찰 봉선사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될 터키 LGS 대학교 한국학과의 정진원입니다. 이강 차례는 세종이 즉위하셔서 첫해 1418년에 경복궁에 즉위하시는데 경복궁의 내불당 절을 짓는 그 이야기부터 이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께서 1446년 3월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 1446년 10월 9일 날 양력으로 그러고 이제 그 9월 상한이라고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는 써 있어요. 그때 이제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발언문이자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 석보상절이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이 즉위한 첫 해인 1418년에 경복궁에 절이 있었어? 왕실 사찰이 있었다고? 궁궐안에? 너무 이상하죠? 그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6년에서 18년을 빼면 한 30년 가까운 시절에 보내고 왕비가 돌아가세요. 그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만든 첫 훈민정음 불경이 석보상절이었다. 그래서 이 세종과 소원왕후는 아주 부부금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과 소원왕후의 관계도 제가 재조명을 할 거고요. 세종이 얼마나 왕비를 극진히 여기고 소원왕후를 위했는지 훈민정음을 만들고 첫 작품을 아내인 소원왕후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석보상절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원래는 요번 학기에는 석보상절 상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재미있는 월인석보의 세계와 봉선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책 속에 이 정진원 2019년에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 1권은 이제 지금 2권까지 나왔는데 그 봉선사 봉양각 그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봉선사에 가셔서 사도 되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사셔도 됩니다. 요 이야기 기사 조금 보고 갈게요. 보물 제7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의 한글 대장경인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인석보와 더불어 경복궁 경내에 자리했던 왕실의 사찰 내불당에서도 조선시대 불교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 법련사에서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복궁역 법련사에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정 교수는 승유 억불 정책을 펴한 조선시대 불교계의 흔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찰 내불당. 세종대왕이 당시 유생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지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4매와 두골사리, 폐엽경, 가사 등을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였는데 1418년 세종 즉위년 세종이 경복궁에 내불당을 창건하고 이들을 옮겨 봉안하였다. 세종이 왕비인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을 시켜 경전 석보상절을 집필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책입니다. 이후 3권으로 된 참불가집 월인청강지곡이 만들어지고 이 두 책을 합친 한글 대장경 월인석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 교수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적 고증 사료를 월인석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신미대사와 10명의 스님들이 자문단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미 스님과 또 10명의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월인석보 책에는 나와요. 훈민정음에는 신미 스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인 월인석보에는 특히 훈민정음 언해 축약본이 서두에 수록돼 있어 조기 한글 연구의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엄혹하게 했었던 임금이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좋아하는 그 군주가 돼서 아들 세조와 함께 월인석보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 이 경복궁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작업들이 뭔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의 임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집필하고 궁궐 안에 사찰을 뒀다는 점은 문화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숨겨진 모습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굴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보물 제74. 이제 이게 1권을 이제 지난 1학기에 2021년도 1학기에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9월에 지난 2021년 9월에 터키 대학으로 가기 직전에 월인석보 제2권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내고 거기 터키에서 이 줌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 2권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권부터 공부하신 분, 2권부터 공부하신 분 그렇게 있어요. 이게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유튜브에서 보기. 이것도 여기도 법련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법련사에서 월인석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2권도 월인석보를 그 법련사의 사보 월간지 격월간지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 월인석보 책도 법련사를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법련사에서 강의와 이 특강이 끝났는데 그 세조 월인석보의 저자인 세조 임금을 모신 왕릉이 광릉이죠. 부인하고 같이 정의왕과 모셔져 있는 광릉을 지키려고 만든 사찰이 봉선사입니다. 근데 이 봉선사에서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 불경대학이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최초로 이번에 정규과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불교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국에서는 전부 다 이제 주목을 하면서 저희의 강좌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당 100명의 소임을 하고 지금 100명하게 저한테 들은 걸 나가셔서 포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여성개발원은 지금 22년이고 국제포교사회도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이제 그 단체 그 회원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 이 홍보대사 역할을 자청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것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안 보이니까 저기에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아이고, 앞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 석고상절 월인청강지곡을 어, 이, 왜 잘 안 되네요. 네. 예, 이렇게 지금 현대불교에서 그 1년 동안 석고상절 3권을 제가 이제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책으로 내서 3월부터 교재로 삼고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출판사와 인쇄소가 다 거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터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 군데 출판사에서 이 석고상절 책을 이제 한 군데에서는 계약을 하자고 하고 조금 더 큰 출판사에서는 제 글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운하당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반장님 저기 이 석고상절 요걸 이제 복사한 게 있어요. 프린트본 그걸 하나씩 이제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불교대학 월인석고반 강의 계획표는 이 봉선사 불교대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봉선사하고 월인석고 소개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소원왕후에 대해서 할 생각인데 지난주에 그 줌이 잘 연결이 안 돼 갖고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석고상절 서문, 월인석고 서문, 세조의 그 수양대군이었다가 단종 조카를 죽이고 임금이 된 세조가 사실은 이 생에서 그 벌을 다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세조를 되게 미워했었는데 이 월인석고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슬픈 인간의 그 뒷모습, 그 나중에 그 자기의 그 잘못을 막 참회하면서 그 건장한 사나이가 무사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이제 문과의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해서 아버지는 32년 동안 세종은 왕노릇을 했지만 세조는 13년밖에 왕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세종만큼 왕노릇을 하고 오래 살았더라면 아버지보다 훨씬 커다란 업적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 세조의 슬픈 뒷모습, 어깨를 그 이제 들썩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월인석고 서문 이 세조가 직접 쓴 글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석보의 그 핵심은 뭔지, 또 발원 공덕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월인석보가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하고 석고상절을 합한 책인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부처의 그 전생 이야기부터 그 80세 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깨닫고 교화하는 설법 이야기, 경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광릉 세조와 정유왕후가 있는 광릉도 이제 답사를 하시게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살고 있는 남면부제, 남선부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월인석고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할 거고, 또 이제 우주관이 있어요. 불교에 월인석고에서 뭐 지옥 세계뿐만 아니라 뭐 수미산, 뭐 욕계 육천, 뭐 삼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월인석고에는 이 세상이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목의 중심 사회였다. 남자들을 일으키고 가르쳐서 그 이제 아이를 낳고 이 행복한 세상을 민주와 평등 세상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관, 과거, 현재, 미래 그 여러 가지 겁 이름과 부처님의 이름,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와 108의 의미, 108배, 뭐 108번 뇌, 뭐 이런데 월인석보 1권이 108장으로 끝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와 교정본찰 봉선사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월인석보, 그 훈민정음 불경도량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앞으로 21세기 봉선사의 미래와 위상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로 1학기를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에는 월인석보 2권과 석보상절 3권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는 요것만 오늘 머릿속에 담고 가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했는데, 월인석보는 책 한 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봤듯이 월인청강지각이라는 노래책과 석보상절이라는 석가모니의 일대기 산문책 2권이 합한 거예요. 근데 그 2권으로 된 책으로 보이지만 맨 앞에는 한글로 쓰여진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사용설명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세계 유산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한문책이에요. 근데 이 월인석반에는 기억은 뭐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쓴 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기억 니은은 배웠지만 문장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장의 그림으로 압축한 팔상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가면 8장의 그림으로 아주 컬러풀하게 지금 모셔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월인석보에 그 나와 있는 팔상도를 밑그림으로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의 팔상도는 월인석보를 밑그림으로 해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월인석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 뭐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태어나시고, 뭐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지선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로병사 사문유관을 하시고,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마구니를 조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건에서 전법하시고, 이제 그 사라수 나무 아래서 열반하시고, 이 이야기를 월인청강지곡 세종이 쓴 노래책인데, 석보상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의 뭐 이제 장단을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었대요. 그럼 노래 한 곡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600수 정도를 지었다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월인석보에 관련된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월인석보 답사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월인석보가 이제 모셔져 있는 사찰, 뭐 광흥사, 안동의 광흥사라든지 홍천의 수타사라든지 또 우리 봉선사 말사인 현등사라든지 뭐 그 또 회암사 같은데 뭐 이제 이런데 다 이제 신미 스님의 제자들 뭐 그 서로 이제 그 이어지는 계보의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도 모셔져 있죠. 그 월인석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대전인가? 논산인가? 성암미술관에 그동안은 25권까지가 마지막 월인석보 그 책이 발견이 됐는데 1권부터 28권까지 전부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간 사이에 작년 한 10월 그 한글날 전후에 한글날 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 그 28권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이제 써놨고, 그렇다면 1권부터 28권까지 저는 25권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5권에는 월인청강지곡이 583장까지 들어있는데
그 583장이 이 부처님 일대기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600수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28권까지 있으니까 600수가 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 월인청강지곡 장수가 몇 장인지 지금 이제 그 문의를 하고 있는데 수장고에 들어서 그걸 이제 꺼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를 개강을 하고 3월 13일 날 터키에 출국하기로 비행기표를 다 끊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60만인 것도 그렇고 터키의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부 파견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와 터키 대학 간에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이제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빨리 가면 한 4월 중순 정도에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요번 학기 그 비대면으로 지금 어제도 제가 터키 학생들한테 새벽 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 시차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게 되면 성암미술관에 가서 1권부터 28권까지 한번 친견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답사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월인석보는 이렇게 5권의 책이 모여져 있어요. 세종이 쓴 600곡의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은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지만 그 세종과 소원왕후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시절에 30살이었어요. 10개월 만에 24권의 책을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자, 천재예요. 진짜로 천재예요. 그리고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불교 용어 모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선생님이 초등학교 처음 글자 배우는 어린 그 손자한테나 뭐 이제 그 1학년 학생한테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해 주듯이 아주 쉬운 우리말로 설명을 해놓은 훈민정음 대사전, 이렇게 5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이 월인석보다. 요거 한번 각자 따라서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월인석보는 5권의 책. 1. 훈민정음 언해본, 2. 팔상도, 3. 월인청강지곡, 4. 석보상절, 5. 훈민정음 대사전. 요 5가지 1, 2, 3, 4, 5를 합한 것이 월인석보 책이니까 이 책이야말로 세계 기록유산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훈민정음 2책, 해례본과 언해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의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세종 28년인 1446년 간행된 이 책은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을 일순간에 정리한 사건이었다. 세종은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펴냈던 것일까?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른다.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이다. 1443년 세종 25년의 일이다.
하지만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어 놓았을 뿐 문자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세종 28년의 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언급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세종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이 기록돼 있다.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만인 1446년 해례본의 간행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자 세종이 지편전 학자 8명과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 놓은 해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새 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의, 지편전 학자들이 풀이한 해례,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네. 아이고. 왜 이래? 여기 보다가 말았는데 실까?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가서 세종의 볼 수 마음을 있는 엿볼 수 옛날 있는 단서가 집현전이에요. 있다. 수정전이라고 바로 삼강행실도이다. 바꿔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세종 10년 진주 아, 됐어요. 요걸 다 볼 수가 없어서 이따가 제가 이거는 우리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렇게 불교경전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산문을 그 다음에 이렇게 운문으로 시로 개송처럼 우리 법화경 같은 거 보면 법화경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산문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노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부터가 불교 경전의 형식을 이제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 때부터 불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에서. 이것이 진짜 그 미스터리고 수수께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봉선사와 광능이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 월인석보 이런 것과 왜 연결이 되는지 왜 여기에서 제가 봉선사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시죠?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런 거. 1469년 예종 1년은 세조가 돌아가신 해예요. 1469년 세조의 왕비인 정의왕후 윤씨가 세조를 추모해서 이제 그 세조의 광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89칸집 봉선사를 지었대요. 고려시대 탐문국사가 지었다는 것은 그 옛날에 이제 그 운허 스님이 일제 강점기에 봉선사의 땅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총독부에서 뺏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토지 문서가 있다. 그 역사가 오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조실 스님이 책에도 써놓고 우리 불경서당 제가 불경서당 출신인데 그 불경서당 이제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봉선사 현판은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 직접 썼다고 하고 또 이제 지금 남아있죠. 우리 그 봉선사 청풍루 앞에 보물 봉선사 대종을 이제 같은 해에 그 1469년에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50년에 선종과 교종, 양종의 사찰, 대표 사찰 중에 수는 머리 숫자니까 이제 으뜸이란 소리예요. 교종의 수사찰 봉선사로 지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교종본찰 봉선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봉선사는 그 훈민정음과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발전을 시킨
세조가 모셔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정본찰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이 봉선사가 불타요.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인 낭해 스님이 중창을 해요. 그 전쟁 통해 1년 만에 다시 이 불탄 봉선사를 짓는다는 건 봉선사 그만큼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다시 이제 불에 타요.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에 1637년에 주지 계민 스님이 중창을 해요. 그리고 영조 때에도 제점이라는 스님이 또 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이 봉선사가 불에 타고 전쟁의 화마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내려올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그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봉선사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대웅전 아니고 큰법당이라고 써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나라의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국식 사찰에 가면 큰법당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 그 절들을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운어 스님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나란말싸미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BTN에 작년 10월 그 한글날 특집에 가서 월인석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훈민정음 나란말싸미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예를 들어 설명한 책이에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익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자면 훈민정음 사용설명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주 작은 밥솥이나 무슨 청소기 하나를 사도 이거 어떻게 눌러야 작동되지? 어떻게 해야 밥이 맛있지? 뭐 이러면서 사용설명서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누가 지었지? 이거는 궁금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당시 왕이 대표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했으면 됐지. 거기 그 문자를 창제하는데 조력했던 모든 사람의 사용설명서에 이름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름이 신미대사가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불경의 형식으로 그 석보상절이라는 산문,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개송으로 쓴 조선시대 첫 번째 불교 대장경에는 신미대사와 10명의 그 이 훈민정음 창제부터 훈민정음 불경을 짓는데 반드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11명의 자문단인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란말싸미 영화 자문위원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뒤늦게 참여를 했거든요. 거의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나를 그 이제 초기 시나리오 쓸 때부터 만났으면 월인석보 서문까지만 했어도 이 나란말싸미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 그 11명의 자문단의 제일 첫 번째, 세조가 뭐 고려대장경을 샅샅이 다 뒤져도 내가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찾아갔던 사람이 첫 번째 신미대사, 두 번째 하결, 학조, 또 그 왕실 관련 사찰의 주지스님들, 그리고 신미대사의 친동생 김수온,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신미대사는 봉선사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신미대사의 수제자인 하결은 보시면 진관사를 중창합니다. 대잠은 지금 왕실 사찰인데 일산 정도에 있었다고 해요. 오대산에 세조가 그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상원사도 중창을 합니다. 낙산사도 중창을 해요. 그리고 뭐 그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외교 대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조가 돌아가실 때는 제사도 지내는 아주 훌륭한 그 이제 높은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1469년 봉선사 창건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신미대사의 제자 하결 스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낙산사 상원사에 계시다가 입적을 하시죠. 그러면 나란말싸미에서 능엄주를 아주 잘 외웠던 그 이제 그 귀여운 스님 생각나시죠? 그게 이제 학조 스님인데, 학조 스님도 지금 경북 안동 학가산 출신이에요. 지금 광흥사가 안동 그 월인석보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절이고, 상주 해례본이 나온 절인데 학조 스님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해인사 대장경을 이제 많이 그 이제 뭐 인출도 하고 개수도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유점사도 이제 중건을 해요. 이 학조 스님도 명나라 사신을 접대를 하고 세조의 기신제에 또 그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미 학조 하결이 세종과 세조 시대에 얼마나 높은 스님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록으로. 자, 보세요. 봉선사 창건공사에 신미대사 학조 스님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원각사에 주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탑골공원에 있는 게 원래 원각사였죠. 직지사, 지금도 훌륭한 사찰이지 않습니까? 학조 스님은 신미대사와 함께 복천함에도 부도가 모셔져 있지만 직지사에도 부도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우리가 월인석보 답사회를 만들어서 가보면 좋겠죠. 그리고 창건, 봉선사 창건만 한 게 아니라 1469년, 1484년에는 봉선사 주지를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세조뿐만 아니라 신미의 맥을 잇는 학조 하결의 주석처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 판당을 중건합니다. 지금의 그 이제 장서각을 말하는 거죠. 흥복사를 창건하고 해인사 원당함을 중창합니다. 이런 분들이 봉선사를 창건하시고 주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은 운어 스님, 그리고 지금의 조실 스님인 월인 스님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한글 대장경의 주역이 이제 면면이 이어져서, 운어 스님은 이제 광복 독립군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점사인가 거기로 피신을 했다가 그 불경을 읽고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 고려대장경, 한문대장경 아무리 주옥 같아도 한글로 번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 진짜 그 그 대장경 그 이제 해인사에 있는 게 빨래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불교 대중화에 이제 열정을 쏟으시고 불경을 한글로 만들어서 우리 봉선사는 이제 큰 법당만 유명한데 그 한 판만, 그 법당 안에 들어가면 화엄경과 법화경이 경판으로 이렇게 그 조성이 돼 있는 근대 문화재죠. 그것도 다 운어 스님 덕분인 겁니다. 그리고 편액도 한글로 쓰시죠. 그래서 오늘 이 그 합창단 그 봉선사 합창단 단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 큰법당 편액은 그 당시 제일 훌륭한 서예가 금인석 선생의 글씨이고, 그 글씨는 석주 스님의 글씨를 새긴 거래요. 그리고 그 큰법당 뒤편에 조사전에도 한글 주련이 붙어 있어서, 저는 이 절을 처음 지어 기울면 바로잡고 불타서 다시 지은 고마우신 그 공덕, 이거를 봉선사 합창단이 찬불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월인청강지곡도 제가 쉬운 우리말로 그 이제 개사를 해서 월인청강지곡을 찬불가로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이제 그 월인 청강지곡 서문은 이미 제가 법련사 합창단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어 스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요번에 운어 스님의 그 불교의 깨목 강좌가 이제 갑자기 이제 폐강돼서 아마 다음 학기 정도에 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받들어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내가 죽은 뒤에 그 장례식을 크게 하지 말아라. 그냥 봉선사 화장장에서 다비만 해라. 그 다음에
초종 범절은 극히 검소하게 해라. 검소한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무슨 화환이나 뭐 이런 만장 같은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장한 다음에 또 사리를 주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법정 스님에게로 이어지죠. 나를 대종사라고 칭하지 말고 한글 대장경을 가르치려 애썼던 법사라고 해라. 그리고 49제도 간소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커다란 그 스님에게는 큰 보물 재산이었던 한문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화엄경은 봉선사에 기증해라. 마음 속이는 중노릇 하지 말아라. 이 말 전 굉장히 가슴에 울렸어요. 그리고 문도간에 화목하고 파벌을 짓지 마라. 그리고 내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주실 스님이 이제 운어 스님의 일기장으로 지금 뭐 이제 박사 논문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 기록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쓴 책의 서문에 스승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문집을 간행하지만 그래도 스승님의 이 말씀은 제가 불효를 저지르더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 그 머릿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촬영한 봉선사입니다. 아직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봉선사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거의 이 모습을 복원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요런 것들은 아직 없어요. 요것만 남아 있었고 개건 저기 뭐죠? 삼성각 이게 다 불탔었어요. 불타고 나서 이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해탈문이 있었대요. 봉선사 해탈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해탈문만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봉선사 대종 하나 남아있고 다 불탔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보물인데 정란종이라는 그 조선의 대단한 학자가 이제 이 비문을 썼고 여기에 보면 그 십시일반으로 그 왕서부터 아주 뭐 이름이 뭐 검둥이 막둥이 뭐 이런 이제 우리 그 일반 백성들까지 다 이제 보시를 해서 이 큰 종을 지었다라는 게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종도 한번 보세요. 종도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새 종은 칠 수 있는 종. 그 다음에 이 보물은 이제 깨질까봐 이제 그 밑에 모셔놨죠. 그래서 요 종이 봉선사 세울 때 함께 조성한 것이다. 그래서 높이가 2m 38cm예요. 그리고 입 지름이 1m 7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몸체 동종의 그 한복판에는 모든 죄가 소멸하고 공덕이 생겨난다는 온만이 반매움 6자를 양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고 종에 어떻게 조성되었고 참여자는 누구인가를 아주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종의 내용에 1469년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가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봉선사를 세울 때 함께 주조하였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나이도 역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운어 스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광수 선생의 그 기념비도 이 운어 스님 이 부도탑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운어 스님하고 춘원은 1892년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태어난 달도 같아요. 2월달. 그래서 운어 스님이 2월 초순이고 이광수가 2월 하순인가 며칠 차이로 이제 그야말로 쌍둥이 형제처럼 같은 C종 마을에서 자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광수는 민족 지도자로서 소설가로 이제 문필을 이제 필명을 날리고 운어 스님은 독립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해방이 된 후에도 광복이 된 후에도
이제 그 일을 이어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리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광수는 그 식민지 수탈이 너무 심할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이제 거의 그 죽어가고 있을 때 차라리 친일 변절자가 되더라도 이 그 국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친일을 하는 걸 이제 그 찬성을 하게 되죠. 다시는 그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 이제 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해방이 됐고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조명수 선생님, 이게 안 보이나요? 이 화면이? 지금까지 잘 보이다가 잠깐 정사각형 새까만 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없어졌고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어 스님이 그 친일 변절자로 거의 돌맞아 죽게 생긴 이광수를 봉선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광동학교를 세워서 교가를 짓게 하고 영어 선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미 이전에 지금 저기 상명여대 옆에 소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자하문 근처에 살았어요. 이광수가. 그때 운호 스님이 지게에다가 법화경 한지를 지고 가서 법화경을 읽으라고 그 불교의 세계로 입문을 시킵니다. 이광수를.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 선생은 봉선사의 그 다경실이라는데 지금 조실 스님이 그 계신 그곳에 그 이제 기거하면서 거의 스님과 같은 수행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법화행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한 불자였어요, 이광수가. 그래서 이광수에 대한 공과 과실을 함께 재조명하는 그러한 연구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 근대 역사는 문어 스님과 이광수의 역사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리고 비로자나 삼신괴불도도 이게 이제 봉선사의 여기 큰법당 당자 보이시죠? 이 18세기에 그 보물로 지정된 괴불도, 이 괴불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조 시대에 중수됐다고 했잖아요. 그 왕궁에 있는 상궁 이 씨가 숙종의 후궁이었던 영빈 김씨를 위해서 특별히 시주하고 조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궁이 했다기보다는 영조의 명으로 만든 삼신괴불도라는 거,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봉선사에서 이제 한 2km, 4km 정도 가면 여기 세조의 왕릉, 여기 정의왕후의 왕릉. 정의왕후가 세조의 왕릉을 조성하면서 자기 사후를 위해서 이곳에도 조성을 했다 그래요. 멀리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약간 하트 같지 않나요? 그 광릉도 한번 이제 우리가 봉선사 월인석법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무슨 그 문화재관리소 이렇게 해서 주는 조끼 같은 거 입으면 여기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릉은 조선 7대 왕인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의 능이에요. 그리고 1468년에 그 이제 세종이 이제 세조가 돌아가시고 1483년에 손자가예요. 성종이 정의왕후의 그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언덕에 세조, 오른쪽 언덕에 정의왕후 능이 있고 세조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그런 세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 이제 왕릉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그 재물이 들어가니까 병풍성을 세우지 말고 검소하게 해라.
그래서 병풍석이 없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왕릉 조성하는데 그동안 인원의 반밖에 들지 않았대요. 비용도 절감했고,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고, 그런 광릉의 역사가 이제 1468년에 그 세조가 52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요. 13년 정도 왕을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법주사, 복천함에 가서도, 목욕을 하고 겨울에 피부병으로 나중에 이게 거의, 지금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상원사 문수보살상에 있는 세조의 그 발견된 속적사면은 그 피부에서 나온 고름 자국이 그대로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창손 생각나세요? 봉선사 대종의 글씨를 쓴 사람. 동래정씨 정창손은 또 저의 선조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훈민정음 만드는 거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 아버지 정흠지라는 사람의 그 산소가 있었대요. 광릉에 원래. 그런데 광릉이 조성되면서 이 정흠지의 그 산소는 그 근처 어딘가로 모셔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왜 모셨냐면 광릉에 세조의 능을 쓰면 조선이 500년 간다 라는 풍수지리 사상이 있었대요. 정말 조선 500년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정의왕후는 남편이 그렇게 10년 남짓밖에 왕노릇을 못하고 훈민정음 불경을 이제 만들기 위한 강경도감,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든 불경들은 이 강경도감에서 다 한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봉선사가 무슨 도량이죠? 능엄도량이죠. 능엄경을 훈민정음 불경으로 제일 먼저 강경도감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미스님과 학조하결 스님이 이 강경도감에서 훈민정음 불경을 만드는 역할을 엄청나게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의왕후가 마무리를 다 하고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강경도감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 어린 성종 손자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제 이 월인석보의 지은이니까 잠깐 보시면, 근데 지금 몇 시예요? 2시 11분인데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인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분만 쉬어요. 네, 그러면 지금 2시 12분이니까 2시 20분에 세조 이야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회장님, 아니, 그 교수님, 네. 제가 톡 보내드렸는데, 또 저기 잠깐 모두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화면 공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임금님은 중요해서 조금 이제 좀 지금도 막대 떠 있나요? 괜찮나요? 제가 좀 위로 올려봤는데, 세조 임금은 1417년에 태어나서 이제 1468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걸 약간 위로 올리면 되는군요. 저도 이제 이거 처음이어서.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는 1455년부터 1468년, 그러니까 이제 13년, 뭐 14년 횟수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에 비해서는 반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 세종이 즉위하자 1428년에
처음에 수양대군이 아니라 진평대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한평대군, 진양대군 이렇게 한 게 이 둘째 아들이 그 이제 너무나 출중한 거예요. 그 이제 문종 아들이 이제 유약해서 일찍 죽고 아들 단종이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누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자꾸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이미 왕자 시절에 아주 이제 그 영특한 데다가 머리도 뛰어난 데다가 학문도 아주 진짜 천재였어요. 지금 그 공부하다 보면 제가 무예도 정말 뛰어나서 여러분 우리 봉선사 말사가 96개인가? 신도 회장님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주와 그 양평, 가평 이 거의 경기도 그쪽에 있는 절은 전부 다 봉선사 말사인데 이 세조의 거의 사냥터였어요. 그 세조가 말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그 양평의 상원사, 산하사 뭐 여기 있는 데는 전부 다 이제 세조가 자주 갔던 곳이고 이제 그 상원사, 그 오대산 상원사도 있지만 양평에도 상원사가 있는데 그 상원사에서 세조 임금이 관세음 보살이 허공에 현신하는 그러한 이제 가피를 이제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놔서 그게 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이 돼 있고 상원사에 가면 그 이제 양평 상원사 그 절 위에 하늘에 관세음 보살님이 현신한 그 변상도가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어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겠고 또 세종의 그 이제 아버지 명을 받아서 서적 이제 그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또 향악, 악보 보통은 이제 음악에서 모든 학문이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도 예와 악 이거 음악의 악자거든요. 이걸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세종도 그 월인청강지 곡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음악에도 굉장히 이제 조예가 깊어서 이 그 용비어창가 노래 뭐 여민을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취화평, 취풍형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짓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양대군의 형 문종이 즉위한 후에는 관습도감 도제조라는 벼슬을 하면서 국가의 실무를 또 이제 그 뭐죠? 그 말하자면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어쩌면 그 연습을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종이 즉위한 다음에 어린 단종이니까 이제 신하들이 단종을 좌지우지하고 왕실의 권위가 자꾸 추락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권람이라든지 한명회 같은 그 신하들하고 결탁을 해서 단종 이제 즉위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제 그 조선의 조정을 장악하고 2년 뒤인 1455년에 단종의 양위를 받아 이제 세조의 왕위로 오르죠. 그러나 단종에게 이제 그 영월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사약을 내리죠. 근데 단종과 동갑인가 하는 그 수양의 큰아들이 세조의 큰아들이 같은 해에 한 석 달 차이로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그 이제 속설에는 단종을 죽여가지고 이제 벌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조의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몇 달 후에 한두 달 후에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의 순서는 바로잡아야 될 거고 피부병 거의 문둥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민간에서는 그 단종의 어머니인 그 왕후가 현덕 왕후라고 하는데 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왕이가 그렇게 탐나더냐 그러면서 침을 탁 뱉었더니 그 자리에서 종기가 나면서 그 피부병이 온몸에 번져서 이제 그 최후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 왕이 조선이 초창기 아닙니까?
그 신하들에게 좌지우지 됐으면 조선은 500년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조선 500년을 유지하게 한 그러한 공로도 세조는 이제 재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정말 왕 노릇을 잘했어요. 왕권을 강화했고 이제 의정부 사서제를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이제 왕의 권력, 전제 왕권제에 가까운 6조 직계제를 단행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맨날 상소문 올려서 네가 왕이 된 건 잘못한 거야 막 이러니까 폐지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도 하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잘 이제 따르게 하는 승정원이라는 부서를 강화시키고, 우리 지금 이제 주민등록법 같은 거, 호패법을 복원하고 군사제도도 정비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단정보기 운동에서 뭐 사육신, 생육신 많은 이제 그 훌륭한 신하들이 이제 다 죽거나 귀양 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후회와 뉘우침으로 불교에 점점 더 심취하게 돼서 원각사를 창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탑골공원.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 1468년 왕이 죽자마자 왕은 있어야 되니까 아들 예종이 즉위했는데 1년인가 2년 만에 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단종을 죽인 거하고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수강궁 정침에서 이제 수강궁은 이제 왕이 그 이제 침실이 있는 궁궐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 그 경복궁을 굉장히 많이 복원을 해놔서 가면 어머 경회로 바로 앞에 있는 게 수정전인데 그게 집현전이고, 그래서 저는 수정궁이라고 하면 수정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수정전 옆에 괄호치고 집현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집무실인 사정전. 지금 청와대에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 경복궁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왕실이고 그 청와대는 그 경복궁의 후원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지금 52세면. 그 다음에 정의왕후는 1418년에 태어나서 1483년이니까 한 이제 60 몇 세까지 산 셈인데 그 파평윤 씨예요. 그리고 이 정의왕후도 굉장히 똑똑해서 사실은 언니가 이제 왕비가 될 뻔했는데 그 뭐 기미상궁인가 뭐 그 이제 상궁이 그 선보러 왔다가 이 정의왕후 동생이 더 똑똑해서 정의왕후가 세조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정의왕후는 이제 이제 의경세자가 단종하고 같은 해에 죽은, 그래서 지금 그 세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성종을 왕으로 지목해서 수렴청정은 발을 들이우고 조언을 하는 건데, 이 정의왕후는 자기가 다 이렇게 그 권력을 잡아주고 섭정을 한 왕후라고,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정의왕후가 세조의 뒤를 이은. 그렇기 때문에 강경도감에서 그 수많은 주옥 같은 훈민정음 불경들이 중간에서 폐지되지 않고 우리가 완성이 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수렴청정 기간이라고 했지만 저는 섭정 기간이라고 바꾸고 싶고, 성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이제 성종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닦아주고 7년 후에 이제 그만둬요. 이 7년 후가 그 강경도감 이제 나올 거 다 나오게 한 그 때예요. 그리고 왕실의 어른으로 이제 생활하다가 그 온양에 온천에 가셔서 66세로 세상을 하직해서 광릉 그 왕비능에 묻히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한 언니 대신 그 수양대군의 부인이 된 이야기가 송화잡설에 쓴 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월인석보가 이제 그 강자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이제 그 동기가 된 건데 여기 보이는 게 조실 스님이고 여기 다경실 능엄대도량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지 초격 스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를 제가 이제 그 조계종 교육원 스님들에게 강의를 그때도 비대면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촬영을 하고 뭐 드론을 띄우고 뭐 속리산 보천함에 가서 신미대사 뭐 부도를 찍고 뭐 그 세종대왕 영릉에 가서 또 왕릉을 찍고 광릉을 찍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실 스님 그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작년 이맘때 한 1월 정도예요. 지금 스님이 많이 건강해지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보면 다경향실 터까지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운원 스님께서 그 이광수 그 이제 삼종간 그 이제 형제를 기리고자 그 봉선사 냇가에 가서 하루 종일 돌을 골라서 이 돌을 등에 업어서 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자 한자 못을 그 납작하게 해가지고 새겨서 다경향실 터라고 했다고 하니까 다경실 앞에 지금 그때는 눈이 있어서 여기 실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터까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고 기념 촬영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큰 법당 내부의 한글 경전 이건 아마 화엄경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법화경이 있고 이쪽에는 화엄경이 있죠. 들어가서 저기 부처님 상 있고 이 오른쪽에는 화엄경, 왼쪽에는 법화경 이렇게 뭐 우리 아미타불 옆에는 관세음보살, 세지보살 있고 석가모니 옆에는 누가 있죠? 문수보현이 있듯이 그 오른쪽 벽, 왼쪽 벽이 법화경과 화엄경으로 한문경전과 한글경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절은 봉선사밖에 없어요. 봉선사 불자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건당 절을 열고 절을 중건한 당 그래서 개건당이에요. 그래서 절을 연 분은 정의왕후고 정문수행은 6.25후 아까 보셨죠? 그 종만 남고 다 타버린 그 봉선사 터에 이 수많은 시주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봉선사 큰 법당을 짓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사체를 짓고 했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이후락의 장모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쓰면서 정문수행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명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이후락의 며느리인가? 손자 며느리인가?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름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개건당에도 한번 운하당에 가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운하당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개건당에 가서 정의왕후와 정문수행 보살님한테 그 이제 한번 참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봉선사의 이름에 이게 잘 보면 김막동 김말동이야 말동. 예.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너무 우스운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그때는 이제 다 그 여기에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광릉에 가면 이렇게 조선국 조선 나라 세조대왕릉 정희왕후 이거는 각이라고 썼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왕릉도 세계유산이죠. 그래서 이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써 있고, 여기가 이제 광릉, 세조릉 왼쪽에 우리가 들어가서 왼쪽 언덕에 있는, 이제 세조릉은 조금 커요.
정유왕은행보다.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은 아까 훈민정음 해려본 한자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한글 훈민정음으로 써 있고 세종 어제의 제자는 글 짓는다는 뜻이고 어제는 임금이 지으신 글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지 어음이 이렇게만 돼 있지 않고 나란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미 스님이 나오지 않는 책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제목을 삼았는데 내용은 신미 스님 제목을 월인석보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나란말싸미에 신미대사가 안 나오네 뭐 세종이 지었는데 무슨 중이 지었다고 하냐 뭐 기독교들이 뭐 악플 달고 해가지고 2주일 만에 이제 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지금 이 공부할 책이 1권이 2주일 후에 나온 거예요. 조계종 출판사에서.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좀 불운한 그런 책이 됐지만 덕분에 또 이렇게 월인석보 강의로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인생은 새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40분인데 조금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월인석보 책 속의 책 훈민정음 언해본이 말하자면 나란말싸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해본의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만 건드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신미스님 얘기를 막 계속하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은 지금 저랑 같이 뭐 특강도 같이 하러 다니고 그 굉장히 월인석보에 대한 조예가 깊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 월인석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나란말싸미하고 요거는 거의 이어서 했으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됐을 거고 또 지난 그 한글날 특집으로 BTN에서 그 다큐멘터리 특집을 뭐 6부작인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가지고 그만 좀 울거먹자. 세계기록 유산 된 걸로 이제 이 훈민정음은 이제 좀 놓아주고 그걸로 글을 쓰고 600년 동안 그야말로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아서 21세까지 와서 지금 뭐 한류를 모르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뭐 BTS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터키에 가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20년 전에는 제가 그 터키에 그 대학에 가서 한국학과를 만들고 왔어요. 근데 만들고 돌아온 이유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뭐 옆에 뭐 중국어과 뭐 일본어과 학생들한테 뭐 부전공으로 가나다라만 가르치다가 왔는데 20년 만에 다시 갔더니 그 학과가 터키에서 제일 커다란 한국학과 지금 400명 학생이 있어요. 한 학과에 400명이라면 우리나라의 단과대학 하나의 숫자예요. 그리고 어떤 유럽의 어떤 학과도 그렇게 주간 야간 50명씩 해서 한 학년당 100명씩 되는 학과가 없어요. 세계 유일의 제일 학생 수 많은 대학이 됐고 뭐 지금 그 교수진들도 한국인 교수 한 6명 그리고 그 터키인 한국어로 박사 받은 그 교수진들도 한 10명 그래서 거의 16명, 거의 20명 가까운 교수진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지금 그게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월인석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면서 제 소속을 터키 국립 LGS 대학교 한국학과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 소속이 나오면서 그 터키의 한국학과도 간접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터키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대학인데 도시가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이 아니라 한 제3도시 정도 돼요. 한 대전 정도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에 있는 3개의 한국학과가 있는데 앙카라는 수도예요. 앙카라 대학 한국어문학과는 뭐 100명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스탄불이라는 큰 도시에 있는 대학의 한국학과는 만들어진 지 3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이 한국학과 카이세리에 있는 LGS 한국학과가 가장 좋은 그런 대학인데 별로 알려지지가 않은 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지금 그 새로 종정 스님이 되신 통도사 방장 송파 스님 하고도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우리 터키 대학에 한번 초청하려고 해요. 요번 그 해 말쯤에. 그때 이제 제가 주지 스님도 같이 이제 모시고 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복궁이 또 배경인 거예요. 나란말싸미가 경복궁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란말싸미라는 말을 이제 다르게 하면 훈민정음이고 지금은 이제 한글이라고 주시경 선생이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월인석보 서문에는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안 나오는 이 그 신미대세와 10명의 자문단이 기록되어 있다. 해각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그러니까 이 선종의 대표되는 스님이라는 거예요. 판교종사 설준, 교종의 대표 스님 설준, 그 다음에 영경사주지 홍준, 회암사주지 효운, 대자사주지 지혜, 소요사주지는 지금의 또 봉선사 말사인 자제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실의 사찰이었다는 그 당시에 그 알 수 있고 거기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전부 다 세조가 월인석보 쓸 때 자문단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사 대선사 사지 스님 그리고 신미 아까 우리 봤던 봉선사를 창건했던 하교를 학조 스님 그 다음에 신미 스님의 친동생 김수온. 그래서 충북 영동에 가면 그 이제 김수온의 그 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영동 김씨예요. 그래서 영동 김씨 묘역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도 답사 삼아서 한번 가보면 좋겠죠. 소원왕후와 월인석보를 할 차례인데 지금 2시 46분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너무 하루에 많은 중요한 것을 배우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책 봉선사에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그 2권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교보문고나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을 가지고 직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 이 줌 연결이 잘 안 돼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1강을 하느라고 오늘 진도는 제가 생각한 데까지 못 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우셨죠?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지금 이기용 거사님, 현관 거사님 이제 그 되나 봐요. 자기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마이크 되나요? 네, 됩니다. 잘 들려요. 네. 여기 서울 이천동이고요. 저는 교사 20기입니다.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소리가 약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서 못 들었는데 하여튼 매주 토요일 1시에 저하고 데이트 하실 준비하시고 또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 훈민정음 월인석보 공부하고 이 기회에 이제 우리 전국토가 박물관 아닙니까? 월인석보 답사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터키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문화역사 답사 같은 것도 여행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했어, 반했어. 아, 정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 네.